2026년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리튬 1차 전지 전문 기업 비추로셀에 대한 여러 증권사의 심층 투자 분석 보고서 묶음인데요. 네, 이 자료들의 핵심 질문이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시장이 스마트 계량기 부품사, 이 정도로만 알고 있던 이 회사가 어떻게 K방산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가치를 완전히 재평가해야 할 적기인가? 바로 이 질문이죠. 맞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비추로셀의 그 독보적인 기술력부터 2026년에 상장을 이끌 강력한 엔진들, 그리고 투자자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까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요. 비추로셀이라는 기업을 세 가지 거대한 시대적 흐름의 교차점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바로 방산 슈퍼사이클, 에너지 안보, 그리고 스마트 인프라죠. 아, 그 세 가지의 교차점.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단순히 숫자로 된 실적 전망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이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 그러니까 기술적 해자가 뭔지, 그리고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지배구조나 오버행 같은 민감한 이슈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먼저 비추로셀의 정체성부터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만드는 리튬 1차 전지라는 게 우리가 편의점에서 흔히 사는 그 알카라인 건전지랑은 이름만 비슷하지 완전히 다른 물건이죠? 아,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일반 건전지가 단거리를 전력 질주하는 스프린터라면요. 비추로셀의 전지는 수십 년간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마라토너에 가깝습니다. 마라토너요? 네, 한 번 쓰고 버리는 건 같지만 그 목적 자체가 달라요. 무려 10년 이상 방치해도 성능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요. 10년이요? 네, 그리고 시베리아 벌판 같은 영하 55도의 혹한에서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영상 85도의 폭염까지 그야말로 극한의 환경에서 단 한 번의 오작동도 없이 버텨내야 하거든요. 와, 듣기만 해도 보통 기술력은 아닐 것 같네요. 제품군을 보니까 이 회사가 어떤 시장에서 뛰는지 더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보빈 타입 전지가 있던데 이건 뭔가요? 보빈 타입은 그 구조적인 특징을 말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아주 낮은 전류를 아주 길고 안정적으로 내보내는 데 특화된 구조입니다. 아, 네, 마치 가느다란 실을 실패, 보빈에 감아놓은 것처럼 에너지를 조금씩 아주 길게 뽑아 쓰는 거죠. 이게 바로 전 세계에 깔린 수도, 가스, 전기 스마트 미터기의 심장 역할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 분야에서는 글로벌 1위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회사의 아주 든든한 캐시카우입니다. 잠깐만요. 자료에 있는 다른 제품은 정말 놀랍던데요. 고온전지 말입니다. 150도가 넘는 온도에서 작동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끓는 물이 100도인데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배터리가 터지지 않고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이건 거의 우주 탐사선에 들어가는 기술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 장벽이 상상 이상으로 높고 전 세계에서 이걸 제대로 만드는 회사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주로? 주로 석유나 가스를 시추할 때 수천 미터 땅속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는 시추 장비에 탑재됩니다. 그 뜨거운 지열과 엄청난 압력, 진동을 견디면서 데이터를 지상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당연히 마진율이 엄청나게 높은 고부가 가치 제품이고요.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기술은 따로 있더라고요. 방산용 앰플 전지랑 열전지, 미사일이나 포탄이 발사될 때 그 충격으로 전지 안에 유리 앰플이 깨지면서 그 순간에 난 폭발적인 에너지를 낸다니. 이건 정말 그렇죠. 정밀 유도무기의 두뇌와 신경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K방산의 보이지 않는 핵심 부품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바로 비추로셀의 글로벌 위상입니다. 이 특수전지 시장은 프랑스의 국영기업 계열사인 사프트,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산기업 타디란, 마지막으로 한국의 비추로셀, 이 세 회사가 시장을 3분하는 빅3 체제입니다. 와, 그런 거대 기업들 사이에서 대등하게 경쟁하는 거군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랑 경쟁하려면 뭔가 비장의 무기가 있어야 할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비추로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원가 경쟁력과 기술 주권이에요.
경쟁사들은 대부분 대기업자 회사라 의사결정도 느리고 고비용 구조를 가진 반면에 비추로셀은 배터리의 성능과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 리튬 포일을 자체 생산, 즉 내재화했습니다. 아, 핵심 소재를 직접 만든다. 네, 이 리튬 포일이라는 게 두께를 머리카락보다 얇고 균일하게 만드는 게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직접 만든다는 건 단순히 원가를 낮추는 걸 넘어서요. 고객이 원하는 스펙의 배터리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맞춤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주권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충남 당진에 있는 스마트 캠퍼스의 완전 자동화 공정이 이 모든 걸 뒷받침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스마트 미터기 시장을 기반으로 아무나 넘볼 수 없는 고부가 가치 시장과 방산 분야까지 기술력으로 꽉 잡고 있는 회사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투자자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건 이 안정성보다는 2026년을 기점으로 시작될 폭발적인 성장 스토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성장을 이끌 세 개의 엔진을 하나씩 살펴보죠. 네, 첫 번째 엔진은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강력한 스마트 그리드 슈퍼사이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10여 년 전에 설치했던 1세대 스마트 미터기에 교체 주기가 도래했습니다. 아, 이제 바꿀 때가 된 거군요. 네, 노후 인프라를 인공지능과 통신 기능이 강화된 2세대 고사양 제품으로 바꾸는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는 거죠. 특히 북미 시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글로벌 수도, 가스 계량기 분야의 절대 강자인 자일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자일럼. 네, 이들이 최근 북미 외 지역 자산을 모두 매각하고 오직 북미 시장에만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비추로셀이 바로 그 자일럼의 핵심 공급사라는 거군요. 자일럼이 북미 시장에 올인하면 그 과실이 비추로셀에 직접적으로 흘러들어오는 구조네요. 정확합니다. 북미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인도 최대 국영기업 중 하나인 BEL사와의 계약처럼 인도나 중동 같은 신흥시장 개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회사의 든든한 캐시카우가 더 크고 튼튼해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로군요. 네, 맞습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더 튼튼해지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이 안정성보다는 완전히 다른 쪽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바로 방산 부문인데 이건 성장의 스케일 자체가 달라 보이더군요. 이걸 더 큰 그림에 연결해 보면 의미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소위 트럼프 2.0으로 대표되는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전 세계는 지금 군비 증감과 자주국방 강화 기조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전은 더 이상 병력의 싸움이 아니라 드론, 정밀 유도무기, 통신 장비 같은 첨단 전자장비의 싸움이잖아요. 이는 곧 고성능 특수 배터리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서 비츠로셀에게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아주 강력한 순퉁이 불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배터리 및 부품 의존도를 전략적으로 낮추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하겠다고 공식 선언했거든요. 아, 중국 경쟁사의 발이 붙기는 동안 신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춘 비츠로셀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셈이죠. 이건 단순히 물건을 더 파는 수준이 아니라 서방 세계 방산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자료에 나온 인도 BEL사와의 계약이겠군요. 맞습니다. 인도 최대 방산 공기업 BEL과의 75억 원 규모 앰플 전지 공급 계약. 이건 단순히 75억짜리 수주가 아니에요. 의미가 더 크다. 네, 세계 3위 국방비 지출국이자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롭기로 소문난 인도의 방산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앞으로 수백,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 수주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스마트 그리드, 방산, 마지막 세 번째 엔진은 M&A를 통한 성정인데 캐나다의 이노바라는 회사 인수가 아주 전략적인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기존 사업 구조를 한번 보시죠. 비추로셀이 아까 말씀드린 고온전지 셀을 만들어서 캐나다 이노바에 공급하면 이노바가 이걸 여러 개 묶어서 팩으로 조립한 뒤에 최종 고객인 쉘이나 슐룸버제 같은 글로벌 석유 시추업체에 납품하는 구조였어요. 아, 그러니까 비츠루셀은 부품을 납품하는 을의 위치에 있었던 거네요. 그랬었죠. 그런데 비추로셀이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던 이노바를 아예 인수해버린 겁니다. 아예 사버렸군요. 네, 이제는 셀 제조 마진뿐만 아니라 팩 조립과 최종 솔루션 공급에서 나오는 훨씬 더 큰 마진까지 모두 비추로셀이 가져가게 된 거죠. 밸류체인을 수직 통합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한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노바가 수십 년간 쌓아온 북미 오일 가스 시장의 강력한 영업망과 고객 리스트까지 그대로 흡수하게 된 거고요. 이게 바로 스마트 그리드 부품사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북미 에너지 시장의 심장부에서 최종 솔루션을 제공하는 갑의 위치로 올라서는 결정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이 인수를 발판으로 고온전지 부분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1위 자리를 굳히겠다는 것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정리하자면 스마트 그리드라는 안정적인 기반 위에 방산과 에너지라는 두 개의 강력한 성장 날개를 단 모습이군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세 개의 강력한 성장 엔진을 듣고 보니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없겠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청주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할 만한 리스크 요인들도 하나씩 짚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회사가 정말로 기업 가치를 올릴 의지가 있는가 하는 좀 근본적인 질문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 시장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회사가 조건부 무상증자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조건부, 네, 6개월 평균 주가가 35,000원을 지속적으로 넘어서면 그때 가서 무상증자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두고 한쪽에서는 경영진이 그만큼 주가 상승에 자신이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만만치 않죠.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제시해놓고 실제로는 주주 환원을 할 생각이 없는 희망 고문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맞아요. 경영진 입장에서는 주가 부양 의지도 보여주면서 만약 주가가 그만큼 오르지 못해도 약속을 어긴 건 아니게 되는 안전장치를 건 셈이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당근으로 봐야 할지 신기루로 봐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회사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겁니다. 주주와의 소통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향후 주가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오버행 이슈, 즉 잠재적인 매도 폭탄이 있다는 우려입니다. 주가가 좀 오를만 하면 이제 팔아야지 하고 대기 중인 물량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 원인이 바로 과거에 발행했던 전환사채, CB 물량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시장의 우려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전환사채라는 게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인데 이게 주식으로 전환돼서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주가에 큰 부담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2020년에 발행했던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물량 대부분을 회사가 매도 청구권, 즉 콜옵션을 행사해서 다시 사들였고요. 이걸 모회사인 비츠로테크가 인수했습니다. 모회사가 그걸 왜 인수한 거죠? 아주 영리한 수를 쓴 겁니다. 비츠로테크는 이걸 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해서 비츠로셀에 대한 지분율을 높이는 데 썼습니다. 결국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었던 잠재적 폭탄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그룹의 지배력은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본 거죠. 물론 아직 소량의 물량이 남아있긴 하지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대규모 물량 리스크는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마지막 리스크는 최근의 극심한 주가 변동성입니다. 이건 정말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었죠. 2025년 12월 초에 39,350원까지 치솟았던 주가가 불과 한 달 만에 16,000원대까지 반토막 이상이 났다가 지금은 22,900원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이런 변동성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업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본질적인 가치에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니냐는 거죠. 맞아요. 자료에서는 이 급락의 원인을 몇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겹친 결과로 분석합니다. 연말에 세금을 피하려는 대주주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그 와중에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없는 수급 공백이 동시에 터지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보나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V자 반등으로 전고점을 바로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3만 원대에 두텁게 쌓여있는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들까지 짚어보니 그림이 더 입체적으로 그려지네요.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지금 비츠로셀의 주가는 싼가, 비싼가, 밸류에이션은 어떻습니까? 2026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을 계산해 보면 약 11배에서 12배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11배에서 12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누구와 비교하느냐입니다. 대표적인 중국 경쟁사인 EV에너지의 경우 PER이 약 15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앞서 미 국방부가 중국산 부품을 배제하고 있고 그 수혜를 비추로세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시장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중국 기업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평가됐다는 걸 넘어서 시장이 아직 메이드 인 코리아 방산 부품에 붙는 코리아 프리미엄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 점이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중국 경쟁사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발목 잡히는 동안 그 밸류에이션 갭을 비추로셀이 가져올 수 있다는 게 핵심 투자 아이디어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들을 봐도 목표 주가를 보수적으로는 26,000원에서 공격적으로는 49,000원까지 제시하면서 현재 주가 수준이 기업의 본질 가치와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자료들을 종합해 최종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2026년에는 매출 약 2,936억 원, 영업이익 약 9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둘째, 미중 갈등과 글로벌 재무장 기조라는 거스를 수 없는 지정학적 흐름의 직접적인 수혜주입니다. 셋째, 시장의 가장 큰 우려였던 전환사채 오버행 리스크가 영리한 방식으로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물론 리스크 관리도 병행해야겠죠. 당연합니다. 최근 보여준 극심한 변동성을 감안하면 주가가 오를 때 흥분해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시장의 조정을 받을 때 분할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그리고 수출 비중이 70%가 넘는 만큼 환율 변동이나 최근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리튬 원자재 가격 추이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자료들은 단기적인 주가 출렁임에 흔들릴 게 아니라 2026년이 이 회사가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서는 첫 해가 될 거라고 아주 강하게 보고 있는 거죠. 오늘 분석을 종합해보면 비츠로셀의 2026년은 스마트 그리드라는 아주 단단하고 안정적인 현금 창출한 위에 방산과 에너지라는 폭발력 있는 성장 엔진을 장착한 모습입니다. 과거의 스마트 미터기 부품사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글로벌 핵심 플레이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향해 전력 질주를 시작한 것 같네요. 오늘 분석을 통해 비치로셀의 극적인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안정적인 유틸리티 사업과 폭발력을 지닌 방산 사업 중 미래의 비치로셀을 정의할 핵심 DNA는 과연 어느 쪽일까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상반된 정체성 사이에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가는지가 앞으로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